네, 안녕하세요. 박상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특집인데요. 집값이 비현실적으로 올라가면서 저처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딴 세상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뭔지, 그리고 또 그 해결책은 뭔지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요. 요새 이쪽 분야 제일 잘 나가시고 뭐랄까요, 최고 권위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광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탐사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인데 좀 타겟을 청년들을 타겟으로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집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나 이런 것도 되짚어보고 심층 탐사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종의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감소했고요. 통계치로만 보면 서울의 아파트를 만약 구입하고자 할 때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이라든지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한 가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주택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아파트만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라라든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문제지만 저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할까요? 변화라고 보고 있는 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의 판단 기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이외의 주택들 굉장히 광범위한 주택들을 보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좀 볼 건 아니지. 어떤 분이 제 말은 아니고 우리나라 주택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질 좋은 걸 사는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높고 반면에 일반 주거용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질이 좀 낮은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눈도 달라졌다. 여기에서는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좀 말씀 주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저는 차마 또 생각을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이제 아파트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아파트가 평균 노멀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기준으로 너무 집값이 올랐다 생각하는데 전체를 조망했을 땐 또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네.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선망하는 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일단 봤을 때 어느 순간 아파트 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나라도 이런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으니까 금리가 인하되고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가격 상승이 된 거는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 좀 다른 모습은 뭐냐면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 보면 2022년 이후로 주택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집값이 떨어지다가 2024년부터 집값이 크게 또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부 지역만 얘기해서 그래요. 일부 아파트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거죠. 아파트 가격이. 강남 이런데.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저희가 취재를 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이제 자극적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박 기자님이 한번 가보세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빌라를 가보시거나 주택을 가보시거나 이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차별해서 봐야 될 거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진단에서부터 약간의 시각차, 온도차가 있는데 또 제가 못 보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청년을 얘기하는데 강남의 아파트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만 은평구 정도의 아파트를 저 한번 사보려고 해도 예. 지금 다 못해도 다 10억이 넘어버리니까 야 이거 참 그렇지 너무-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은평구 어떻게 평균 아파트가 아니, 평균은 20억? 아니고요. 예.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아파트 보면은 물론 10억 언더도 있죠. 예. 있지만은 그래도 못해도 한 뭐랄까요 한 8, 9억 이렇게는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주거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음. 그런 주거의 질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음. 물론 가격을 낮추는 일도 필요하죠. 예. 근데 주거의 질을 올리는 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빌라라든가 일반 주택이라든가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곳을 어떻게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그런 주택으로 변화시킬 건가? 그렇죠.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다만 뭐랄까 이상론에 가깝지 않은가. 왜 이상문을 갖고? 뭐랄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빌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주거 지역, 주거 환경 형태가 되기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미지수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더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어떤 것들? 그럼 대안이 뭐예요? 청년들한테. 예를 들면 주제가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청년한테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그 공공에서 제공하는 어떤 아파트를 좀 더 실효적인 방안으로 좀 더 물량도 확보하고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 그런 현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많은 걸림돌이 있으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같이 가야죠. 제가 공공주택을 이제 뭐 공급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아파트 이외의 주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거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게요. 저 진짜 참 못했던 생각이고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면은 제가 어떤 방안이 있냐 여쭤보셨을 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빚내서 집 사는 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또 가격을 잡기 위해서 투기성 수요를 잠재워야 하니 대출 같은 거 이렇게 뭐 너무 과도하게 대출하는 거 규제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또 일부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출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규제를 하면서 뭐랄까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사다리차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기회를 좀 차단하는 것 아닌가 불가피하게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풀어줘서 사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래 세대한테 이렇게 높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해서 사라 하면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누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매일 이자 갚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 규제라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세대는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그때는 대출 막 해줘서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자기 집 다 사고 주택 가격도 올라서 돈 벌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은 올려놓고 나는 대출을 규제한다? 이건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뭐냐면 기존에 대출하는 사람들 갚게 하자. 갚게 하자. 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잠깐 갚게 하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을 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대출을 갚게 하자. 네. 오. 그러면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집 팔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을 팔아야 되죠. 그러네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니 가격이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어.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은행은 대출을 갚았으니까 일종의 대출하는 여력이 생기죠. 네. 그 대출을 청년들한테 해주자는 거예요. 야. 그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총량은 예.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긴 한데 이게 뭐랄까요? 납득이 되면서도 되게 무서운 아이디어 같기도 왜 한데 무섭습니까? 집을 갑자기 대출을 갚으라고 하면은 살던 사람이 이제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니 물론 팔고서 그 이 시세 차익만큼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랄까요? 그 어떤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격의 어떤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니 그래서 실제로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갚게 하지 않고 아. 투자로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나 아.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더 아. 이상 연장을 안 해주고 지금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대출을 막 해줄 때는 소득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소득도 보잖아. 그죠. 그러면 새로 이 사람들이 대출 연장할 때는 소득도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득 없으면 갚아야 됩니다. 오 그러게요. 또 들어보니 현실적인 아이디어고 좀 솔깃한 아이디어인데. 소리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합니까? 이런 상황? 아니요. 공정하지 않아요. 예. 아니 미래 세대한테 상당히 불공정하죠. 음.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새로운 대출 규제는 나한테만 적용시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 집에 거주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대출 갚으면 나 이사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집을 투자로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회수해야 된다. 야, 이거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말 정부 여당에서 검토해봐야 근데 이 얘기를 되는- 벌써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아, 다주택자 대출 갚게 하겠다. 그게 그거죠. 같은 맥락이구나. 그러네요. 야, 이거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격 주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총론을 한번 봤다면은 제가 요새 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열악한 어떤 청년들의 주거난인데요. 제가 공부학번입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고시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벌써 17년 전이니까요. 최근에 한번 다시 가봤어요. 학교 주변을 가봤는데 제가 살던 고시원은 물론이고 더 늘어났더라고요. 고시원들이. 근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최저 주거 면적이 14제곱미터라고 해요. 4.23평인데 서울 시내 고시원이 한 6천여 개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최저 주거 면적의 반이 안 되는 7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죠.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부동산 전문가이시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까? 그건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고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정책 담당자는 아니잖아요. 심각하다 문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과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느냐.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입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저 주거 면적을 의무화해서 법적으로 이 밑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럼 공급이 감소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세대 수가 감소하고 네. 그거 좋은데 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아예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잖아. 네. 그래서 이미 일어난 공급을 음, 규제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두 채가 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방이 두 개잖아요. 예. 그걸 한 개로 만들면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수요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명의 수요자가 경쟁할 텐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은 주요지에서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거지 지금의 공급돼 있는 걸 건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다.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그러니까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거기에서 일종의 시장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강제로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신규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 제도적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렇죠. 지금 있는 어떤 이런 고시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사실상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거 취약층과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상황을 타개해야지.
지금의 주거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하다고 해서 그 주거를 없앤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요새 직방, 다방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보는데 허위 매물이요.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정도가 심할 정도로 조금만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가보면 거의 100%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있어서 줄어들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승이고 어떻게 해결책가 없습니까? 나한테 자꾸 저한테 왜 솔루션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지 아, 예.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책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고견이라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그건 뭐냐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네, 예. 사람들이 물어보고.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허위 매물에 대해서 이래서 강제로 뭐 금지시키고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예. 또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중고차 시장에는요 똑같이 허위 매물이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은 허위 매물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고요. 중고차 시장은 똑같은 허위 매물인데 사기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처벌 수위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뭐 이런 처벌 수위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허위 매물이 이렇게 많은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벌금을 올린다거나 처벌 조항을 늘리면 횟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별로 아이디어가 없어요. 너무 저는. 답정너였습니까? 네. 아 예. 혹시나 해서 아이디어가 있나 해서 네. 별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 것은 따로 없다. 그런 말씀 주셨고. 네.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쉽게 또 해결이 됐었겠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요새는 또 전세 사기가 뉴스가 조금 뜸한 것 같긴 한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대형 뉴스로 막 인천 위추홀 여기 강서구 여기 화곡동 일대 그게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부분 피해자들이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 였더라고요. 사회 초년생들의 어떤 이제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건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을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주거의 불안을 좀 민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고려 없이 이제는 전세가 안정한 줄 알고 그런 있었는데 이제는 좀 뭐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생에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틀이나 제도들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났을 때 전액 지원해 준다. 그런 이제 의견을 낸 이유도 저는 사회적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개인들이 잘 몰라서 전세 계약을 잘못해서 니네 책임이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부동산 구조라든가 아니면 뭐 인허가 문제, 계약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이런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 못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부동산을 제가 이제 정책을 자꾸 얘기하냐면 저는 정책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정책을 제안하거나 만들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은 공급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그리고 집을 구하는 사람과 그리고 무주택자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돼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큰 거죠.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무주택자나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주거 취약층은 정치나 아니면 정부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계층을 위해서 제도나 이런 정책들이 잘 마련돼야겠죠.
네,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일단은 그 아까 전액 지원 말씀 주셨던 거 그 허그에서 뭐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진은 그러니까 한도가 있이 추진되는 거죠. 한도 있이. 뭐 이렇게 잘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우선 선지원 후 뭐 검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큰 돈이고 거초의 문제인데 네. 그런 식으로 고려가 들어가면 일종의 적시성이 떨어진 거 아닌가 맞죠.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최근에 또 어떤 한 전세 사기 당하신 피해자분께서 자살하신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지원한다고 많이 제가 듣고 있었는데 현재 경과가 어떤지 한번 제가 궁금했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책임, 정부의 책임,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공인중개사 어떤 의무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던데요.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좀 전문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국 같은 데서는 투자 자문도 해주고 토탈 케어 서비스를 해주는 좀 약간 전문직 느낌이라면 우리나라는 약간 영업직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불러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예. 전문성을 올려야죠. 예. 책임감도 올려야 되고. 그죠? 네. 그게 숫자만 봐도 55만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이거를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했을 때 미국에서는 시험도 당연히 보는데 그 숙련 기간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그 전문 브로커 밑에서 연수, 체험을 하게끔 그 기간을 두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당장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부동산을 보면서 어떤 분을 뵀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예요. 그러다가 방을 한 3개 정도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차에 있는데 빨리 결정하라고 저한테 약간 재촉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로 그리고 좀 결국에는 저한테 안 물어보고 전자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공인중개사 분들의 일정 부분이 또 대학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더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문제나 공인중개사의 그런 어떤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이제 개선할 수 있지만 이제 왜 그런 게 됐을까? 이런 구조적인 것도 고민해 봐야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역할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채가 있으면 살려는 사람들이 막 오기 때문에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아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중심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매수자끼리 경쟁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도자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매수자가 여러 명 중에서 내가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잘 알려드려야 이걸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물건을 판다는 관점에서 파는 사람이 공급자 위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장사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걸 꼭 팔아야 돼. 그러면 서비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근본적인 시장의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간에 고치는 게 아니라 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이런 문제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네요. 그럼 열심히 경쟁하겠죠. 그리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으면 좀 더 이제는 소비자한테 잘하고, 그렇죠? 서비스도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한 명의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중개사가 같이 경쟁하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어떤 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기형적인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의 어떤 질 낮은 서비스라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청년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만 한번 짚어보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행복주택 아니겠습니까? 청년이랑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인데 여기가요 공실률이요
10%를 넘었대요. 이렇게 그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데. 근데 불만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소형이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배부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지자. 예. 아니면 또 도시 외곽이라서 출퇴근이 불편해서 맞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긴 해요.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 청년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주거라든가 우리가 청년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뭐 그럼 3, 40대는 뭐 좋냐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청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청년을 보는 이유는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투자. 네, 그러니까 청년의 배려를 해주고 청년을 지원해주고 청년 복지에 대해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그건 사회적 투자다. 그들이 잘 돼야 우리의 미래 세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혜택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나중에 그러면 그들이 잘 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되면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청년들을 위해서 돈 쓴다, 예산 쓴다, 뭐 왜 이렇게 뭐 그런 게 만들어줘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야 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정책을 접근해야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뭐 돈을 쓴다, 아니면 뭐 예산을 그냥 펑펑 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투자죠. 투자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러면 이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은 청년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대표님이 결국에는 뾰족한 아이디어라기보단 제가 느끼는 건 관점의 어떤 변화, 차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아까만 해도 그렇게 아파트만 생각해 왔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방금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은 뭐 상세하게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주택 문제를 보는데 관점의 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관점을 전환시키고 그 방향성이 잡혀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책만 얘기해요. 무슨 대책이 없냐, 정책이 없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사회적으로 의미도 없고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잘 도입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구조를 얘기하고 크게 바꿔야 될 걸 얘기하고 어떤 게 문제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정부 얘기까지만, 제가 원래는 청년 특집이라서요. 그랬는데요. 뭐랄까, 요새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신 만큼 잘 나가. 뭐랄까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가 원래 정치인들을 주로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탐사 이거를 시작하면서 이쪽을 해봤는데요. 또 대표님 오신 만큼 정부에 대한 어떤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 작년에 이제 11호였나요? 그때쯤만 한번 시끌벅적했었는데 쭉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없었어요. 대책이 있었을 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대책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고. 아, 그러네요. 예. 정책이 없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저는 점수를 높게 줄 수 없다. 오, 의외의 답변입니다. 그동안 대책을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와. 그 다음에 뭐냐면 주택 가격이 오를 때 발표하고 후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와. 쉽게 말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운 거죠. 와. 그래서 문제가 되게 컸다고 보는 겁니다. 와, 정말 의외의 대답이고. 의외가 아니에요. 이건 예.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죠. 저희가 5월 9일이면은요, 이제 그 다주택자들의 중과 유예가 종료가 돼서 이제 다시 그분들이 양도세를 내셔야 됩니다. 더 많이. 지금도 근데 많이 내고 있긴 한데 그 규모가 수준이 더. 많이 낸다는 기준은 뭐예요? 지금도 한 60 몇 프로 이렇게 내고 있지 않나요? 아니 몇십억 벌었는데 그 정도 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내야 된다. 어쨌든 많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네. 취소하고요.
그래서 요즘 살짝 그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시장의 반응들 평가들이 있긴 한데 이것을 포함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그렇게 좀 잘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정부의 대책이나 정책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대통령의 말이라고요. 대통령의 SNS 글. 그렇죠. 그게 시장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정부와 지금 대통령이 일단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분리해서 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지금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기서 정부가 더 도와주면 시장의 안정화는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별개로 보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별개로 가고 있고. 여기까지 들으니까 납득이 됐습니다. 아까 의외의 답변이 됐는데 그러니까 X 트위터에다가 이제 뭐 아마는 없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계속 버티면 그거 MBC PD 수첩 보셨어요? 황현희 씨 나온 거? 거기 제가 출연했어요. 그렇습니까? 거기서 황현희 씨가 대표적인 어떤 다주택자들을 상징하는 분으로 나오셔서 정부에서 집값 못 잡는다. 이거 잠깐 그러는 것뿐이지 결국 버티면 이긴다. 근데 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은 트윗에다가 X로 이런 SNS에 버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의지와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걸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입법화되고 정책으로 나오고 이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그러니까 지금 그 차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또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라는 세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대폭 양도세라든지 거래세, 보유세를 늘리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이제 나섰는데 역설적으로 그때 집값이 많이 뛰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가 문제였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이게 막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 하나. 네. 지금하고는 다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정책의 어떤 스토리를 쭉 보면 쉽게 말해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꾸 막 바뀌어. 그러니까 높다 낮다의 기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세율 같은 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세금이 들어와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버티면 돼. 그게 자기 예언이 실현됐잖아요. 그런 게 문제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 수준도 높지도 않았다. 뭐 예를 들어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임대사업자로 다 빼줘요. 뭐 이러니까 사실은 별로 종이호랑이 같이 돼버렸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준도 높지 않고 또 언젠간 바뀔 거고 그리고 크게 시장 유동성도 증가한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근데 아까 일관성 측면도 되게 정부에게 필요한 그 정책에 필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 만약에 일관적으로 정책들이 추진해 나간다면 보유세라든지 뭐 기타 세금의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뒤에 부분은 좀 제가 들었을 때 강남 사시는 분들이 대표님 많이 싫어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왜 저를 싫어해요?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실제로 세금 많이 안 물게 했다 이런 취지로 들려가지고 그때 막 강남에서는 뭐 종부세 뭐 엄청 폭탄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세금을 올려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금을 왜 싫어해요? 세금 올리면 집값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지 그 않습니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 맨날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대요. 그럼 종부세 올리면 좋은 거네. 그렇죠. 논리상. 예. 예.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안 맞는 말이야.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지. 예. 이게 뭐 제가 감정적으로 싸우는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남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더 들어보면 그 방송하시는 거 보시면서 또 이렇게 뭐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강남을 잡아야지. 강남의 집값을 잡아야지 대한민국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를 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강남을 지향하잖아요. 기자님 어디에 집을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 그러면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저희 반포 자유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람들의 욕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적정한 아파트의 가격을 만들려면 그 욕망을 제어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강남이 중요한 거죠. 강남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집값이 이제 거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좀 빠져야지 좀 정상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준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간 가구의 소득을 하는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서울에서 지금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 10채는 돼야 된다. 10채. 이러려면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20%는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억 하는 집이 16억 정도? 그렇죠. 그것도 비싼데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3억, 4억 이렇게 빌라라고 해도 20% 떨어져 오면은 4억이면은 3억 2천인데. 4억짜리 빌라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싸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 떨어져도 비싸다라는 건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으로 가격이 높다 보니까 20% 떨어져서 이게 뭐 정상화가 되는 거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 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절대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요. 그건 맞죠. 예.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어느 정도 하락해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저는 일단 그 정도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폭락해야 되는데 다 살려면? 그러면은 경기가 좀 위험해지죠. 아니 경기 차원을 떠나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 있는 얘기로 음. 집값이 하락에 의해서 20% 정도가 만약에 하락하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집 살 사람들이 증가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위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면 집값이 폭락해서 모두 다 집을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그건 아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고 네, 그렇죠. 또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코스피는요 지금 6천을 돌파했잖아요. 이게 공약이 5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6천을 돌파하는 꿈 같은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머니 무브? 뭐 부동산에 잠겨 있던 돈이 이제 금융 시장, 금융 혈관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6,300까지 갔다가 거의 5,000 가까이 떨어졌다가 이제 5,500, 5,600 정도 되고 있는데 예. 한국의 가계 자산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면 주식시장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 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40년 동안 올랐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큰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네, 근데 조금 더 지켜보고 이 추세가 이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정상화라든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겠죠. 그 마음을 바꾸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울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 적응하는 시간, 그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너 성급하게 뭐 벌써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제 사람들이 약간 분위기를 보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죠. 예. 그 마지막으로요. 그 MZ 청년 세대들한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한테 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청년이라든지 특히 무주택자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못 사고
이런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가 내 아파트 가격, 내가 나중에 미래에 주택을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제안과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청년 세대 쪽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령 세대가 막 투표율이 8, 90% 나오는데 청년 세대는 60% 미만, 50% 미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과연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 정치인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냐는 거예요. 표 주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 세대가 열심히 투표하고 열심히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해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잘해야 찍어줄 거야. 이래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좋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에요. 예. 이제 어떤 정치인도 주식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폭 개정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수많은 예를 들어서 무주택인 그러니까 증여받고 이런 사람들은 전 관심 없고 예. 자 무주택자고 내가 막 힘들게 하고 난 언제 집 사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임장 다니고 뭐 대출 받아서 나 저기 좋은 집 그건 아주 특정한 소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네요. 열심히 투표하고 그리고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데 문제가 원인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되니 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 의견에 대한 표출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죠. 오늘 주제가 이랬었어요. 어이없는 집값, 의욕 없는 청년이었는데 의욕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참여를 하고 의견을 표출했을 때 이게 해법이 보인다. 그렇죠.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일. 그래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 표명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네.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주식시장을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주식은요. 예를 들어서 정치의 최고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 맨날 나와서 주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올렸느니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정치인들의 일이 되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의 일이 되게끔 네.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새 정말로 귀중한 말씀 많이 주시고 계신 이광수 대표님이랑 이렇게 인터뷰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년 또 주거난에 대해서 탐사 심층 취재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또 기사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대표님이랑은 나중에 제가 주식 관련해서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